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는 허재혁이라고 합니다. 올해부터 저희 연구실에서 스터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내용들을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스터디의 주제는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줄여서 최근에는 XAI라고 많이 불리고 있고요. 총 15주차에 걸친 스터디 내용이고 이번 자료는 1주차 첫 번째 파트인 인트로덕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AI에 대한 개요와 두 번째로는 그 안에 갈래와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각 총 3개의 텍스노미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인 스코프와 메소더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이밸류에이션에 관련된 내용은 이 파트 2에 이어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XAI 내에서 이 단어들에 대한 정의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단어들에 대한 정의가 완전하게 정의되었다라고 생각은 되진 않지만 그리고 그나마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분들의 이제 어, 내용을 토대로 각 단어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 내용을 그림으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interpretability가 있습니다. 이 interpretability는 모델이 얼마나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이 쉽게 이해가 되는 모델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어떤 트레디셔널한 머신러닝 방법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선형회귀나 아니면 트리 기반의 모델들이 있겠죠. 이 방법들은 컴플렉시티가 굉장히 낮은 그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잡하지 않다는 뜻이죠. 선형기 같은 경우는 어떤 개수 그 코에피언트 자체가 이 해석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통 많이 판단하고 이를 통해 결과를 해석하려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저희는 이러한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들이 이 인터프레터빌리티가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최근에는 그 딥러닝이 점점 많이 발전이 되고 연구가 됨에 따라서 이 딥러닝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컴플렉시티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모델의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뉴런들이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인터프레터빌리티를 본다면 트래디셔널 머신러닝은 인터프레터빌리티가 높다. 딥러닝 기반의 방법들은 인터프레터빌리티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터프레테이션이 있는데요. 이는 모델이 이 결과를 내뱉을 때 결과를 어떻게 이 도출을 했는가라는 이제 이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까지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인터프레테이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explanation이 있고요. explanation은 그러면 이 결과가 왜 나왔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explanation을 위해서 다양한 XAI 모델 메서드들이 나왔고요. 이 메서드들을 기반으로 이 해석한 결과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려고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세 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이제 예시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인터프레터빌리티 관점에서 디시전 트리로 바라봤을 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시전 트리는 명확하게 어떤 피처의 분기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높은 인터프레터빌리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디시전 트리가 결과를 산출할 때 어떻게 도출했는가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할 수가 있죠. 디시전 트리 자체는 내재적으로 이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피처를 통해 그 샘플들이 나누어졌을 때 뭐 이때 엔트로피 지수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진위 지수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화이트 박스랑 이제 블랙 박스 관점이 있는데요. 화이트 박스는 사용자가 모델에 직접 접근을 해서 이 해석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 허깅 페이스나 다양한 이제 웹에서 모델을 다운받아 가지고 오픈 소스로 공개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를 이 화이트 박스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화이트 박스로 접근했을 때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사용자가 모델에 접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챗GPT에 있는 오픈AI에서 공개하는 API 같은 케이스도 모델 웨이트 자체를 모두 다 주지는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력과 출력에 대한 결과만 확인할 수 있고 이 모델의 내재적인 어떤 파라미터나 그런 것들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위해서 해석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서 이 XAI 자체가 왜 중요한지 이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랜스페런시를 향상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바이어스를 확인하고 페어니스를 향상하기 위해 이런 용도로 XAI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터마크가 있는 이미지에 대해 어떤 모델이 분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모델이 정말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나 시멘틱한 피처를 기반으로 분류를 했는가, 이런 의심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분류는 잘 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았을 때 모델이 결과를 산출하는데 기여가 높은 픽셀별 기여도를 확인해 봤을 때 이런 워터마크에 바이어스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그 기여도를 산출하는 XAI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예시로 많이 사용되는 게 요 허스키에 대한 얘기죠. 허스키와 울프 두 가지 이진 분류 태스크로 이미지에 대해서 분류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모델을 학습했을 때 분명히 이미지는 허스키가 맞지만 울프라고 잘못 예측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분류된 케이스 같은 경우도 왜 울프라고 예측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XAI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를 확인했을 때 어느 부분에 편향이 있었는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이 배경 자체에 편향이 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이미지에서 대부분 울프들은 이 배경이 눈으로 뒤덮여 있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울프 자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을 보고 이 이미지가 울프인지 허스키인지를 판단하도록 학습이 된 거죠. 또 다른 예시로는 adversarial attack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인 이 adversarial example이 있습니다. adversarial example은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이
노이즈를 추가해서 기존에 잘 분류하던 모델을 이제 망가뜨리도록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케이스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이 이미지가 왜 오분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그리고 이 adversarial attack을 활용해서 좀 더 모델의 로버스니스를 향상하기 위해 adversarial training을 또 많이 접근하기도 하죠. 뭐 관련해서 이제 제가 했던 연구 중에 하나도 이런 CNN 모델과 VIT 모델 두 모델 간의 로버스니스를 이제 비교하는 연구로서 adversarial attack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각각에 대한 이 sensitivity를 이제 평가했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앞서 계속 보여드린 예시처럼 이러한 이유로 모델의 transparency나 trust나 bias understanding 그리고 fairness를 향상하기 위해 XAI 방법이 그리고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그 이미지넷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어스되어 있는 레이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레이블 어노테이션을 할 때 어노테이션을 한 어노테이터의 인종이 다양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이미지, 다양한 국가와 문화에서 이제 보이는 이미지의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어노테이션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fairness나 바이어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던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XAI에서의 텍스노미와 오르가나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스코프가 있습니다. 스코프는 이 XAI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적용을 할 것인가 인데, 크게 이 안에서 로컬과 글로벌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로컬은 데이터의 인스턴스, 각 개별적인 데이터 인스턴스 단위로 해석을 하고자 하는 방법이라고,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이 내리는 결정 그 자체,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데이터의 하나의 인스턴스가 아니라 어떤 서브셋이나 데이터 전체에 대해 이 모델이 산출한 결과들을 해석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소돌러지가 있고요. 이 메소돌러지는 그러면 이러한 해석을 위해서 제한된 방법들을 이제 두 가지 갈래로 구분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백프로파게이션 기반의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퍼터비베이션 기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갈래로는 이 사용처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유세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모델 내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끔 인트린식하게 이 XAI 방법을 개발하고 개선하고 연구하자가 있고, 그리고 포스트업 관점으로 이미 학습된 모델을 사용해서 모델 어그노스틱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그런 연구 방향이 또 있습니다. 이번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스코프와 메서덜러지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유세이지는 이후 파트 2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다시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스코프에서 로컬 익스플레이네이션 같은 경우는 이 블랙박스 모델이 있을 때, 여기서의 블랙박스는 이제 모델은 접근은 가능하지만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높고 인터프레티빌리티가 낮은 케이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풋이 주어졌을 때, 하나의 인스턴스가 주어졌을 때 아웃풋이 나오고, 그 인스턴스에 대한 이 아웃풋을 산출하기까지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것이 로컬 익스플레이네이션이고요. 글로벌 익스플레이네이션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인스턴스가 아니라 서브셋이나 전체에 대해서 이 모델이
내리는 결정에 대한 해석을 접근하는 방식이고요. 그레디언트 기반 같은 경우는 특정 클래스로 분류를 했다면 그 클래스를 기준으로 해서 인풋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통해 기여도를 확인하는 방식이고, 퍼터베이션 같은 경우는 퍼터베이션, 말 그대로 퍼터베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기여도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씩 그 각각 갈래에 대해서 연구들을 짧게 소개드리고, 이후 주차들에서 각 방법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다른 주차가 업로드될 때 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로컬 익스플레이네이션 같은 경우는 라임, 그리고 샵, 사이언스 맵, LRP 이렇게 네 가지를 소개를 드릴 거고요. 글로벌 익스플레이네이션 같은 경우는 액티베이션 맥시마이제이션이 있고, 그리고 T캡, 에이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레디언트 기반의 방식으로는 사이언스 맵, 그레디언트 캠,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퍼터베이션 기반의 방식은 디컨브넷, 라이스 이렇게 두 가지를 총 오늘 소개를 드릴 겁니다. 먼저 스코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코프에서 로컬 익스플레이네이션을 위한 방법이 요 라임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아마 라임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머신러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모델을 해석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라임 자체를 제공하는 그 프레임워크도 잘 되어 있기도 하고, 워낙에 이 라임 논문에 대해서 리뷰하거나 설명한 논문들도 많이 있어서 충분히 더 부가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졸업한 이 석사 김혜연께서도 요 라임과 바로 다음에 나올 샵에 대해서 리뷰한 영상이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으니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추가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라임이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면은 full name은 Local Interpretable Model Agnostic Explanations고요. 그 말 그대로 Local Interpretable이기 때문에 전체 이 데이터 스페이스, 디스턴 스페이스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이렇게 로컬한 정보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모델의 디스턴 플레이스 스페이스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소적으로 봐서 이 영역에 대해서만 분류가 가능한 리니어 선형 모델을 통해 인터프레티빌리티가 높은 선형 모델을 통해 설명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림을 통해 보시면 더 쉽게 이해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진한 빨간색 십자가로 보이는 부분이 특정 인스턴스, 저희가 해석을 원하는 인스턴스에 대한 아웃풋 결과물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인풋에 조금씩 퍼터베이션을 주고 그에 대한 모델의 아웃풋을 주고 그걸 통해 리니어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국소적으로 이 디스턴 스페이스를 해석할 수 있는 이 리니어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는 이제 보통은 태블러 데이터, 이 테이블 데이터에 많이 활용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미지 데이터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슈퍼픽셀에 대한 예시인데, 인접한 픽셀들 좀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그룹핑하는 것을 슈퍼픽셀로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그룹마다 이 퍼터베이션을 주어서 모델을 통해 결과를 산출하고 리니어 모델을 학습해서 어떤 조합이 이 모델의 아웃풋을 산출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렇게 오른쪽 예시와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샵 모델이 있습니다. 샵 모델 같은 경우는 Sharply Value Additive Explanation이라는 이제 풀 네임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보이다시피 Sharply라는 이 값을 활용해서 산출한 기여도를
사용을 합니다. 샤플리 밸류 같은 경우는 이 게임 이론을 기반으로 이제 활용이 된 어떤 기여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샵 같은 경우는 이 샤플리 밸류를 통해 모델의 출력값을 각 특징의 기여도로 선형적으로 이제 분해가 가능하도록 구성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임을 좀 더 개선하고 좀 더 강한 프로퍼티들을 추가해서 만든 것이 이 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라임보다는 샵을 좀 더 많이 이 XAI를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샵 또한 다양한 패키지도 있고 오피셜로 제공된 이 샵 패키지 자체가 워낙에 시각화도 기능이 잘 되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도 많아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샤플리 밸류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예시로 보여드리면은 어떤 피처에 대해 값이 변했을 때 변화하는 아웃풋의 차이를 기반으로 샤플리 밸류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집합체들을 구성한 뒤에 저희가 확인을 원하는 피처 하나에 대해서만 그 피처를 추가했을 때와 제외했을 때의 차이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총 변화를 기반으로 샤플리 밸류를 구해주게 됩니다. 이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각 픽셀마다의 샤플리 밸류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샤플리 밸류 자체는 모델의 아웃풋을 내뱉는데 기여한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살리언스 맵이 있습니다. 살리언스 맵은 이미지 분류 모델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사실상 이 살리언스 맵을 기반으로 계속 이미지 분류 모델 자체에서 이 결과를 산출한 데에 영향을 많이 준 픽셀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는 용도로 계속 디벨롭이 되어 왔는데요. 이 살리언스 맵 자체는 특정 값에 대한 이 그레디언트의 크기로 해당 값에 대한 기여도로서 정량화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레디언트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결과에 포지티브한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작은 경우에는 네거티브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크고 작음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이제 플러스인 경우 더 기여를 준 거고 마이너스인 경우는 반대로 기여를 하게 된 거죠. 강아지로 분류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 강아지 클래스 인덱스에 대해 클래스 인덱스를 기준으로 인풋에 대해 그레디언트를 구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얗게 강아지 부분에 포지티브한 그레디언트 값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서는 이제 하얄수록 값이 크고 검을수록 값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많이 활용되는 것이 Layer Wise Relevance Propagation이라고 불리는 LRP 방식이 있는데요. 이 LRP 방식은 모델의 출력값을 입력값으로 다시 이제 전파를 해서 말 그대로 프로파게이션이죠. 프로파게이션을 해서 각 레이어마다의 특징, 이 안에 있는 뉴런들의 기여도를 분배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레이어마다의 이 릴러번스 합이 모두 동일하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인풋까지 계속 전파해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각 픽셀마다의 기여도를 이제 릴러번스 스코어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로컬 인스턴스 관점이 아니라 글로벌한 관점에서의 이제 XAI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액티베이션 맥시마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 example에 링크가 이제 하이퍼링크로 담겨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각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했었던 주피터 노트북으로 정리된 어떤 파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 직접 한번 구현을 이제 재현을 해보고 싶으시다면은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액티베이션 맥시마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것도 2014년에 한참 CNN 모델들이 이제 발전될 때 각 레이어마다의 특징을 좀 모델이 학습한 레이어마다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제안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지금은 익히 많이 알려진 CNN 기반 모델의 특징을 이제 또 알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많이 들어왔듯이 이 CNN 기반의 이미지 분류 모델들은 입력과 가까운 레이어에서 나오는 이 피처들은 주로 선이나 색상과 같은 로우 레벨 피처들이 많이 학습이 된다라고 알고 있고, 출력과 가까운 레이어의 피처들은 좀 더 추상적인 이미지가 가진 시멘틱한 의미론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는 하이 레벨 피처들이 포함되어 있다, 반영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 액티베이션 맥시마이제이션 방법을 가지고 말 그대로 이 노드의 값을 강제로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은 각 저희가 원하는 레이어의 채널마다 어떤 특징들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액티베이션 맥시마이제이션 기반의 방법을 가지고 레이어마다의 특징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학습된 모델 같은 경우는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 어떤 레이어의 아웃풋을 레이어의 그 피처 채널을 이제 맥시마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그 클래스에 대해 모델이 학습한 특징을 이제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레이어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뽑힌 노이즈를 인풋으로 사용해서 그거를 특정 클래스를 기준으로 맥시마이제이션을 계속 시켜주게 되면 그 노이즈가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이 클래스에 대해 반영된 특징이 그 노이즈에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스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이렇게 액티베이션 맥시마이제이션을 통해 활성화를 시켜주게 되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구스의 형태가 형상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클래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꽤나 신기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요것도 제가 그냥 재미로 해봤던 건데, 이 딥 드림이라는 또 예전에 많이 유행했다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이거를 통해서 되게 좀 몽환적인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이 되는 베이스 이미지를 두고 여기에 입히고 싶은 어떤 특징의 소스 이미지를 사용해서 액티베이션을 활성화해 가지고 추상적인 어떤 특징을 입힐 수도 있죠. 또 다른 이제 글로벌 익스플레네이션, 이제는 좀 더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18년 이 ICML에 TCAP이라는 방법이 나오면서 이 컨셉을 기반으로 한 해석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앞서 말씀드렸었던 사이언스 맵이나 뭐 샵이나 라임 같은 경우도 물론 굉장히 유용한 방식이지만 거기서는 이제 주로 데이터에 이미 정의되어 있는 어떤 피처를 기반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사이언스 맵 같은 경우는 어떤 영역이 결과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많이 했는지 자체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영역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까지 해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근데 이 티캡 같은 경우는 이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컨셉을 가지고
이 컨셉 자체가 학습된 모델이 예측한 결과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아예 확인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캡은 인스턴스 단위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글로벌 단위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예시 같은 경우는 얼룩말을 분류하는 모델이 있다면 이 얼룩말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이 스트라이프라는 줄무늬 자체가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T캡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인데요.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오른쪽 위에 이제 제가 또 그 리뷰를 했었던 컨셉 기반의 엑셀 방법들에 대한 세미나 영상 자료를 통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컨셉 액티베이션 벡터라는 걸 이제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용자가 원하는 이제 컨셉에 대한 이그샘플들을 몇 장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랑 아예 관련이 없는 그냥 무작위로 선택한 랜덤한 이미지를 수집을 해놓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학습된 모델의 중간 레이어 아웃풋을 뽑아줍니다. 그러면은 그 뽑아진 모아놓은 데이터 이미지들에 대한 피처들이 산출이 될 거고요. 그 피처들을 기반으로 선형 모델을 학습을 해주게 되면은 각 그 선형 모델의 웨이트를 구할 수가 있고 그 웨이트 자체가 디스전 바운더리랑 컨셉 방향으로 얼서고널한 벡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컨셉 액티베이션 벡터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이거를 통해 이 컨셉 액티베이션 벡터와 사용자가 원하는 이 컨셉에 대한 이미지의 피처의 유사도가 가깝다면은 이 컨셉 액티베이션 벡터에 크게 반응한다라고 보고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은 관련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얼룩말을 넣었을 때 이 스트라이브를 통해 얻은 컨셉 액티베이션 벡터와 얼룩말에 대한 피처의 유사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이 컨셉이 얼룩말이라고 분류하는 데 있어서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글로벌하게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얼룩말에 대한 이미지를 다 넣어서 그거에 대한 최종 스코어를 구해가지고 T캡 스코어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T캡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가 정의한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그 컨셉이라는 게 너무 무한하다라는 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가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심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줄여주고자, 그 부담을 줄여주고자 이미지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컨셉 자체를 추출을 해서 조금 더 선택에 그 부담을 덜어주는 그 방법으로 이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ACE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Automatic Concept Based Explanation 이라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이미지를 가지고 이 슈퍼픽셀 방식을 통해 멀티 레졸루션 세그멘테이션을 구해줍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제 세그먼트들을 통해서 중간 레이어로부터 학습된 모델의 중간 레이어로부터 피처를 산출해주고 이 피처를 클러스터링을 진행해준 뒤 어떤 군집의 그 임포턴스가 높은지를 기준으로 컨셉의 후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동으로 이 컨셉을 추출할 수 있다라는 이제 좋은 방법이 바로 이 ACE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ACE에서 이제 뽑은 그 컨셉 자체가 정말로 이 유용한 컨셉인가라는 또 평가를 하는 방식은 이것도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평가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작은 영역부터 이제 추가했을 때 모델의 성능이 향상되는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전체에서 이제 하나씩 뺐을 때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는 케이스로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추가했을 때 빨리 향상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추가된 부분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반대로 하나씩 뺐을 때 성능이 빨리 떨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빠진 영역에 대한 부분이 중요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도 사실 그 정확한 평가 방법은 아니다. 빠진 영역에 대해서 학습할 때 없었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성능이 크게 하락해서 다시 재학습을 한 뒤에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저희가 또 이밸리에이션을 위한 주차가 있습니다. 그때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두 번째 갈래인 메서덜러지입니다. 메서덜러지에 대해서 백프로파게이션과 퍼터베이션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백프로파게이션 또는 이제 그레디언트 기반이라고 부르는데요. 방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던 로컬 익스플레이션 관점에서 사용된 사이언스 맵이 있습니다. 사이언스 맵을 조금 더 이 수식으로 같이 보자면은 특정 클래스 C에 대해 산출된 어떤 스칼라 값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값을 기준으로 X, 저희 인풋이죠. 인풋에 대해 미분을 하게 되면은 각 픽셀마다의 그레디언트가 구해지게 되고요. 이 그레디언트는 그 클래스에 영향을 준 기여도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파지티브인 경우는 클래스로 예측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준 케이스, 네거티브 마이너스인 경우는 반대로 기여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그레디언트에 대해서는 뭐 로스로 흔히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로스가 클 때는 저희가 보통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로스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잖아요. 그 말은 이 사이언스 맵에서 구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파지티브로 큰, 양으로 큰 그레디언트 자체는 로스를 크게 하는 데 있어서 높은 기여도를 가지기 때문에 음수 부호를 더해서 디센트를 시킨다, 로스를 줄인다, 이런 의미랑 이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언스 맵을 뽑는 이 그레디언트 기반의 방식으로 또 활용된 그 다음의 케이스가 그레드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레드캠은 원래는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는 캠이라는 방법에서 그 추가된 후속 연구인데요. 이 캠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은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는 기여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특정 레이어의 피처를 의미합니다. 그 피처 맵을 통해서 각 채널마다의 웨이트를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통해서 구해주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각각 채널마다 계산된 웨이트들을 이 액티베이션 맵에 대한 어떤 중요도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방금 전 사이언스 맵과 동일하게 여기서는 타이거 캣이라고 정의된 클래스에 대한 이 값을 기준으로 이 액티베이션 맵에 대해 미분 그레디언트를 구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각 채널마다 피처 레졸루션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픽셀마다의 기여도가 산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앞서 구했었던 웨이트를 각 채널 와이즈하게 곱해준 뒤에 렐루를 취해서 원본 이미지 사이즈 맞게 인터폴레이션을 취해주게 되면은 어느 영역에 집중을 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렐루를 취해주는 이유는 사실 네거티브로 주는 방향이 아니라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어떤 영역이 파지티브하게 보고 있냐,
이기 때문에 렐로를 취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가 있는데요. 사이언스 맵 이후로 그래디캠 여러 가지 또 그레디언트 기반으로 표현한 이 어트리뷰션 메서드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는 그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어트리뷰션을 위한 이 공리를 좀 정리한 그런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거를 다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그레디언트 기반의 어트리뷰션 방법을 제안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ompleteness라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먼저 이 두 가지 그 펀더멘털한 엑시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sensitivity라는 게 있습니다. sensitivity는 오른쪽에 있는 예시로 같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예시는 과제 기간이 변하지만 다른 건 다 똑같고 변하지만 이 주황색 폰트로 되어 있는 이 y 값이 변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이럴 때는 과제 기간에 대한 기여도가 0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시에서는 이 오픈소스라는 어떤 피처의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y 값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오픈소스라는 값의 기여도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거를 이제 만족해야 된다라는 게 sensitivity입니다. 두 번째로 implementation invariance는 특정 attribution 메서드가 모델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기 위해서 또 이 completeness라는 또 것을 얘기하고요. completeness는 모델의 출력값 간의 어떤 두 인풋이 있을 때 두 인풋의 출력값의 차이와 두 인풋에 대한 어트리뷰션의 차이가 동일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기 위해서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를 이제 제안한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 수식에 대해서 예시로 같이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X'이라는 이제 베이스라인을 두게 되는데 보통 많이 사용하는 이제 이미지를 기반으로 접근했을 때 이 베이스라인을 그냥 흑백 모두가 0값으로 된 베이스라인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이랬을 때 이제 알파를 0에서 1까지 적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알파가 0일 때와 1일 때를 확인했을 때 0일 때는 아예 흑백 이미지가 되겠죠. 모두가 0인 검정색 배경이 검정색 이미지가 될 테고 알파가 1일 때는 원본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의 값들은 이 베이스라인 이미지로부터 원본 이미지까지 점점 이렇게 흐려졌다가 원본 이미지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저희가 확인을 원하는 특정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를 기준으로 인풋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다 뽑아주게 되고요. 이를 이제 서메이션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앙상블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좀 더 견고한 노이즈에 좀 강건한 이후에 이제 또 스무스 그라드라는 게 있는데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랑 좀 비슷한 느낌의 또 다른 어트리뷰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인 perturbation 기반의 방법이 이제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디컨버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컨버넷도 사실 벌써 11년 전에 나온 연구죠. 이 디컨버넷은
보통 모델에 이 맥스 플링이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 특히 CNN 같은 경우는 맥스 플링을 하게 되면은 맥스 플링에서 정의한 커널 사이즈 내에서 가장 큰 하나의 값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제외해서 피처 외의 크기를 줄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하나만 뽑힌 그 값의 위치를 기억해뒀다가 다시 원본으로 복원할 때 원래 자리로 그 값만 놓고 나머지를 다 0으로 놓아서 원래 이미지 사이즈로 복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장 큰 값이 뽑혔다는 것은 결과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값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원본 이미지로 다시 원래 위치를 기억하고 복원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각 어떤 위치의 실제 인풋에 대한 값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의도로 제안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제 코드는 그냥 파이토치 내에서 백스플링을 할 때 어떤 위치에서 뽑혔는지를 반환해 줄 수 있는 파라미터 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return indice를 이제 true로 해주게 되면은 값이 그 인덱스가 이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쉽게 또 디컴브넷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라이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이스는 이미지랑 동일한 크기로 무작위로 이제 0 또는 1 값을 갖는 마스크를 이제 생성을 해서 이미지에 마스킹을 곱해준 뒤에 마스킹을 해준 뒤에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해서 출력 값을 산출했을 때 이 나타나는 값의 변화를 가지고 가중치로 써서 어떤 마스크가 이 모델의 성능을 가장 많이 떨어뜨렸는가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기여를 한 영역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로 제안된 것이 라이즈라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스코프랑 메소돌로지 두 가지 갈래로 각각에 대해서 스코프에서는 로컬 그리고 글로벌 관점이 있었고 메소돌로지에서는 그레디언트 또는 백프로파게이션 기반과 퍼터베이션 기반의 방식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예시들을 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소개드린 내용들은 이후에 디테일하게 하나씩 이제 소개를 공유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영상들을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마저 소개를 드리지 못했던 세 번째 갈래인 유세지에 대해서 인트린식과 포스트 훅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영상에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밸리에이션에 대해서도 같이 소개해드리고 추가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 XAI를 위한 패키지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같이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긴 시간이었고요. 개요기 때문에 아마 되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발표 자료 안에 있는 뭐 링크나 코드 이그샘플이나 이 오른쪽 상단에 이제 첨부드렸었던 유튜브 관련 영상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궁금한 점을 좀 부가 설명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